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고독한 낭독회입니다. 오늘은 정치 철학의 고전이자 현대 경영과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친 책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은 권력을 어떻게 얻고 유지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전략을 담고 있으면서 냉철하고 현실적인 시각 때문에 마키아벨리즘이란 용어까지 탄생시켰죠. 군주론은 16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의 정치가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피렌체의 군주에게 바친 책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설명한 책이죠. 군주는 사랑받기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운명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준다. 잔인함과 배신도 필요하다 등 군주론은 공자, 맹자, 플라톤처럼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냉혹함을 그대로 반영한 현실적인 군주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책이 나올 당시의 유럽은 가톨릭 교회의 절대적 권력 아래 있었던 시절이었는데요. 군주론에서 종교보다 세속적 권력 유지를 우선시하고 군주는 필요할 때 종교 또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야 한다는 말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1559년 군주론을 금서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금지가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기 시작했고 현대에 와선 전략의 필독서로 자리 잡게 되었죠. 결국 군주론은 단순히 군주를 위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지침서로 남아있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군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고 기회를 포착하며 냉철한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 고독한 낭독회를 통해 전략적인 사고와 현실 감각을 키우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10대를 위한 군주론 수업,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10대를 위한 군주론 수업. 세상에서 가장 도발적인 고전, 군주론. 군주론은 읽을수록 신기한 책입니다. 무려 500년 전에 쓰였는데도 요즘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죠. 책 제목 그대로 군주가 어떻게 권력을 잡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조언하는 내용이어서 정치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정치가들은 이 책을 보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잘 살게 했지만 또 다른 정치가들은 이 책을 무서운 독재와 전쟁에 이용해 버렸죠. 군주론이 논란의 중심이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근데 유럽의 역사는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문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군인으로 참여하여 시민들과 왕정을 무너뜨린 다음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시민들은 왕정 타도를 외쳤는데 결과적으로 더 강력한 왕정을 만난 셈이죠. 전쟁광이자 독서광이었던 나폴레옹은 군주론을 유독 좋아했다고 합니다. 전쟁터로 향하는 말 위에서도 책을 읽었던 그는 군주론을 손으로 필사할 만큼 애정했다고 하죠. 실제로 그가 남긴 명언을 보면 군주론에 나오는 말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람은 덕보다 악으로 더 쉽게 지배된다. 약속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약속하지 않는 것이다. 20세기 최악의 독재자 히틀러도 침대 머릿맡에 군주론을 두고 탐독했다고 전해지죠. 그러나 히틀러는 자신이 보고 싶은 구절만 보고 나머지는 무시했다고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정치 현실의 냉혹함을 강조하면서도 국민 지지도와 장기적 안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군주론의 일부만을 가져가 자신을 정당화했죠. 그리고 그 결과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대학살로 이어집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살해하고 파괴하고
약탈하고 거짓말하라. 승리만 한다면 아무도 왜냐고 묻지 않는다.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을 믿는다.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는 볼모니아 대학에서 아예 군존을 주제로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파시즘을 만들고 1922년부터 43년까지 이탈리아에서 장기 집권한 인물이죠. 무솔리니는 군주론에 나오는 강력한 리더십과 목적을 위한 수단의 정당화 등 일부 개념을 자기식으로 해석하여 파시즘 이데올로기에 억지로 끼워 넣었습니다. 그는 평소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했고요. 모든 것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 밖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100년을 양으로 사느니 하루를 사자로 사는 게 낫다. 그러나 독재자들의 최후는 참혹했죠. 나폴레옹은 위럴투 전투의 패배에 외딴 섬에 유배되었고, 히틀러는 궁지에 몰려 벙커에서 자살했으며, 무솔리는 탈출 시도 중에 체포당해 결국 총살되고 맙니다. 이처럼 군주론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던 독재자들의 말로는 참혹한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독재자들은 군주론을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게 되죠.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주는 되도록 선한 것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악을 행할 줄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은 이 말에 어떻게 해석이 되시나요?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되도록 선한 것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라며 군주의 선한 행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엔 악을 행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죠. 여기서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군주의 선한 행위는 단순히 착한 행동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행동입니다. 즉 군주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착한 거짓말을 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허나 독재자들은 앞뒤의 말은 잘라버리고 군주는 악을 행할 줄 알아야 한다 라는 부분만 밑줄을 치고 암기한 것 같죠. 그래서 군주론을 읽을 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키아벨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속뜻을 곱씹어 봐야 합니다. 인문고전의 진정한 힘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 측면에서 군주론은 정답이 없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예언하듯 말했습니다. 이 책은 부당한 오해와 더불어 말하지 않은 경탄의 보고가 될 것이다. 워낙 현실 정치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면을 가감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책을 오해하기 쉽다는 점을 미리 짚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만큼 이 책에 담긴 통찰이 놀라워 끊임없는 감탄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본 거죠. 즉 군주로는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독재자들이 악용하듯 오해로 치우기 쉽고 반대로 깊이 읽으면 말하지 않는 죄를 발견하는 보물 창고가 되리란 뜻입니다. 파시즘이란 무엇일까? 파시즘이란 민주주의와는 반대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며 독재자의 절대 권력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려 했던 이데올로기입니다. 20세기 초반 이탈리아에서 등장하며 강력한 국가와 지도자를 중심으로 국가를 통합하려고 했죠.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거부한 채 모든 것이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했던 사상을 말합니다. 인류 지혜의 보물섬으로 불리는 공자의 논어, 맹자의 맹자, 플라톤의 국가 같은 고전들은 모두 군주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공통점은 도덕에 기반한 이상적인 군주를 그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공자는 무려 13년이나 중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러 군주들을 만났고 도덕적인 왕이 되어라라고 조언했지만 대부분 현실에선 불가능한 정치라며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직접 만나고 겪은 수많은 군주의 현실적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이 책을 읽는 이에게 현실을 말해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쓰는 것이 내 목적이다.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가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매우 다르다. 실제 상황을 무시하고 이상을 따르는 사람은 곧 파멸하게 된다. 또한 선행만을 원하는 사람 역시 악마에 둘러싸여 파멸하고 말 것이다. 이처럼 군주로는 공자, 맹자, 플라톤이 그린 이상적인 군주와는 전혀 다른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냉혹함을 그대로 방영한 현실적인 군주를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이 책을 악용해 잔인한 정치를 펼쳤지만 누군가는 여기서 정치의 실제 작동 방식을 배우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통치를 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고전이란 결국 읽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군주론 속으로 새로운 군주에게 책을 바치다. 헌정사.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헌정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가 이 책을 쓴 이유가 당시 피란체의 새 군주였던 로렌초 디메디치에게 군주론을 바침으로써 다시 정부에 취업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군주론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위대하신 로렌초 데메디치께 인사를 드립니다. 마키아벨리는 오직 한 사람, 피렌체 군주를 위해 책을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연애 편지를 쓰듯이 마키아벨리는 권력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책을 쓴 것이죠. 그래서 군주로는 자기소개서와 국가 발전 보고서를 합친 고위 공무원 취업용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책에서 군주에게 상냥하게 인사를 한 뒤 이렇게 말합니다. 군주에게 은혜를 얻으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군주가 좋아할 만한 것을 가지고 군주를 만나려고 합니다. 말, 보석을 비롯해 군주의 위엄에 걸맞는 것을 선물하죠. 저는 전하께 충성의 증거를 보이고 저 자신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것 중 가장 귀중한 위대한 인물들의 통치 행위에 대해 책을 쓰게 된 것이죠. 신분이 낮고 비천한 자가 감히 군주의 통치를 논하는 것에 대해 주제넘은 일이라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시민의 본 바탕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군주가 되어야 하고 군주의 본 바탕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책을 자세히 읽으신다면 전하가 위대한 군주가 되길 바라는 저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실 겁니다. 그러니 전하께서 이 작은 선물과 마음을 함께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이란 명제를 쓸 수 있었던 건 피란체 정부에서 약 15년 동안 다양한 일을 경험하고 외교관으로서 여러 국가들의 권력자들과 직접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군주란 무엇인가에 관한 현실적인 통찰을 얻었던 거죠. 게다가 인생의 절정기에 직장을 잃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는 최악의 시련이 그를 책쓰기로 이끌었을 겁니다. 역사서를 보면 최고의 명작들은 되게 최악의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써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최고의 역사서 사기를 쓴 사마천은 왕에게 바른 말을 냈다가 생식기를 잘리는 끔찍한 일을 겪었고 그 시련 속에서 사기를 완성했죠.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유성룡은 전쟁이 끝나자 선조에게 버림받아 고향으로 내려갔지만 거기서 징비록을 썼습니다. 정약용 또한 18년 유배 생활을 통해 약 500권의 책을, 추사 김종인은 9년 유배 생활 동안 세한도와 추사체를 완성했습니다. 홍자는 군자는 시련 속에서 오히려 강해지고 소인은 시련을 겪으면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키아벨리도 시련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훗날 전 세계인의 필독서가 되는 군주론을 쓰는 데 성공한 것이죠. 물론 그 시절 마키아벨리의 생활은 비참했지만 말입니다. 제1장 국가의 탄생과 종류.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의 첫 장에서 국가의 종류를 먼저 소개합니다. 군주에게 통치술을 알려주려면 가장 기본인 국가가 어떻게 시작되고 국가에는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죠. 국가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처음엔 몇십 명 규모의 작은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보통 친척 중심의 집단이었고 수렵, 채집, 유목에 딱 알맞는 형태였죠. 그러다 인구가 늘면서 무리는 부족으로 발전했고 간단한 농경을 시작해 한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부족 사회가 더 커지면서 수천 명 단위의 추장 사회가 생기게 됐죠. 추장이 권력을 잡아 중앙 집권적 통치가 일반화되었고 권력은 주로 아들에게 세습되었습니다. 농업 생산량이 늘면서 식량이 남아돌자 전문 기술자들이 생겨났고요. 이러한 추장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 국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5만 명 이상이 되면 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때부터 많은 국가는 영토와 세력을 키우려 자주 전쟁을 일으켰고 힘이 약한 국가는 흡수되거나 멸망당하게 되었죠. 이렇게 합치고 흡수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윈이 말한 적자 생존이 국가 차원에도 적용된 거죠. 약한 국가는 사라지고 강하고 적합한 국가만 남아 계속 덩치를 키운 겁니다. 이렇게 시작한 작은 국가가 점점 성장해서 수억, 수십억 인구를 자랑하는 거대한 국가가 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국가의 종류와 차이는 뭘까? 마키아벨리는 1513년 군주론을 쓰면서 당시 유럽에 있었던 국가들을 크게 공화국과 군주국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군주국 안에서도 오랫동안 혈통을 이어온 세습 군주국과 새로 만들어진 신생 군주국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공화국 아니면 군주국 형태로 유지된다. 군주국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군주의 혈통이 오랫동안 대를 이은 세습 군주국이다. 또 하나는 새롭게 건설된 신생 군주국이다. 군주국은 다른 사람의 군대를 동원하거나 자신의 군대로 얻을 수가 있다. 이때 행운과 역량이 작용한다. 공화국은 피렌체처럼 시민이 정치를 참여하는 국가, 즉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가까운 체제를 말합니다. 물론 이때의 공화국은 지금처럼 성인이면 누구나 투표권을 가진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었죠. 군주국은 한 명의 군주가 모든 권력을 지닌 나라를 말하죠. 왕정국가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김정은처럼 권력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국가를 세습 군주국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과거 신라, 고구려, 백제, 조선이 해당하겠죠. 그럼 신생 군주국은 무엇일까요? 고려의 장군 이성계가 쿠데타로 조선을 세웠죠. 이때 조선을 신생 군주국이라 말합니다.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오늘날의 북한을 세웠을 때도 북한은 신생 군주국이 되었습니다. 이후 자녀에게 군주자를 물려주면서 세습 군주국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의 정식 명칭이 민주주의와 공화국이 들어간다고 해서 진짜 민주주의를 하는 공화국은 아닙니다. 이처럼 세계 많은 독재자가 국가 이름에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넣고 실제로는 군주국처럼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죠. 벨라루스 공화국, 수단 공화국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민주와 공화라는 단어를 써서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국제사회에 인정받기 위해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이죠. 마키아벨리는 이런 군주들이 새로운 군주국을 세울 때 운과 역량 둘 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운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행운이고 역량은 그 운을 잘 다룰 수 있는 실력과 지혜 같은 것이죠. 즉 군주란 변덕스러운 운을 잘 활용하면서 스스로 역량을 키워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역량이 없는 사람이 운 좋게 군주에 오르면 금방 망하지만 역량이 있는 군주는 스스로 운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군주에겐 포르투나, 운보다 비르투, 역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2장 세습 군주국. 세습 군주국은 신생 군주국보다 권력을 유지하기가 쉽다. 세습 군주국은 이미 앞선 군주들이 만들어 놓은 국가 운영 체제가 있어서 그 체계를 크게 바꾸지만 않으면 국가는 유지된다. 국내외에 강력한 세력이나 또는 쿠데타가 생겨 군주에서 쫓겨나도 권력 찬탈자가 조금이라도 불리해지면 다시 통치권을 되찾을 수 있다. 세습 군주는 이미 권력을 물려받았기에 권력을 얻기 위해 국민을 괴롭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민의 호감을 얻게 된다. 그러나 나라가 오래 유지되면 군주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망할 수가 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2장에서 세습 군주국은 신생 군주국보다 권력을 유지하기 쉽다고 말합니다. 이미 앞선 군주들이 만들어 놓은 국가 운영 체계가 있어서 그걸 크게 바꾸지만 않으면 나라가 굴러간다는 것이죠. 가령 국내외 강력한 세력이 나타나 군주가 한테 쫓겨난다고 해도 새로운 권력자가 조금만 불리해지면 군주는 정통성이란 명분으로 다시 권력을 찾기가 쉽습니다. 세습군주는 권력을 물려받은 상태이므로 국민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호감을 얻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거죠. 근데 문제는 나라가 오래 유지될수록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오래된 세습군주국은 혁신을 거부하다 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죠. 세습군주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와 같습니다. 근대 이전 세계의 대다수의 나라가 이 세습 군주국이었고요. 이제 왕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지 않냐고요. 실제 통치를 하지 않아도 왕위가 계승되는 나라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천황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세습 군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본의 헌법 1조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고 규정합니다.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660년대 일대 진무천황이 권력을 잡았다고 전해지고 126대의 나루히토 천황으로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이들 천황은 대부분 앞선 천황들의 구축한 체계를 그냥 지키는 것만으로 권력을 이어나왔습니다. 일본에서 아주 오랫동안 천황이 존재했기 때문에 일본인은 천황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물론 일본은 지금 입헌 군주제를 택하고 있어 천황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고 실제 권력은 국회가 행사합니다. 군주가 세습하긴 해도 실질 정치는 국민이 뽑는 대표들이 만든 거죠.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원자폭탄을 맞은 후에 히로히토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황은 없어지겠구나 예상했고요. 그러나 일본을 지배한 미국은 천황제도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일본인의 큰 반발을 막고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 천황을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사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의 김씨 왕조는 무려 992년간 56대 군주가 세습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처럼 세습 군주들은 한 번 권력을 잡으면 유지하기가 쉽고 설령 위기로 한때 왕위가 바뀌어도 정통성 명분을 내세워 곧바로 돌아올 수가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나라든 영원히 이어지진 않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대로 오래 유지된 세습 군주국이 변화를 거부하면 망한다 라는 건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죠. 518년 동안 존속하던 조선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것도 세국 정책을 고집하며 개방과 개혁을 거부한 탓이 크고요.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계속 바뀌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역사가 이미 증명해 준 사실일 겁니다. 혼란스러운 나라의 군주는 특히 슬기로워야 한다. 제3장 혼합 군주국. 군주가 어떤 국가를 정복했을 때 같은 언어를 쓰는지에 따라 전략은 달라진다. 같은 언어를 쓰는 곳이라면 그것을 통치하던 군주의 혈통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법과 세금 제도를 그대로 운영해야 한다. 만약 다른 언어를 쓰는 곳이면 정복자가 그곳에 직접 거주하거나 식민지를 건설해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3장에서 혼합 군주국을 말합니다. 혼합 군주국이란
군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해 새로운 권력을 세운 것을 말하죠. 이미 있던 권력과 새롭게 들어온 권력이 뒤섞이니 곳곳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복 뒤에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 군주는 나라를 오래 다스리거나 금방 잃기도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정복 이후에 슬기로운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죠. 먼저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어떤 지역을 점령했을 때 같은 언어를 쓰느냐 아니면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언어권을 점령했다면 예전에 그곳을 다스리던 군주의 혈통을 모조리 없애라고 말하죠. 혈통을 없앤다는 말은 상당히 충격적인데 군주국은 대체로 자녀에게 권력을 이어주기 때문에 혈통을 끊으면 세습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귀족들이 기댈 옛 권력이 사라져서 새로운 군주에 충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어가 전혀 다른 지역을 점령하면 그렇게 무력으로 기존 군주의 세력을 몰아내는 건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언어와 문화가 다르면 이민족이 들어와 기존 권력을 쓸어버렸다고 소문이 난 뒤 현지인들이 반발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 군주의 혈통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 혼란을 방지한다고 말하죠. 또한 마키아벨리는 법과 세금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선 세금이나 생활 방식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누가 통치하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이렇게 기존 제도를 보호해주면서 정복 지역의 국민이 새 군주를 쉽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런 통치의 원리는 현대 민주국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장관이나 고위직을 자기 사람으로 싹 바꾸는 것이었죠. 미국인에게 적용되는 법과 세금은 대부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미국인 절반이 그를 싫어해도 굳이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이 거의 그대로니까요. 성공한 점령 대 실패한 점령, 무엇이 달랐을까? 마키아벨리는 로마와 프랑스의 사례도 듭니다. 로마 제국은 수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덕분에 정복 후의 통치 전략이 풍부했죠. 기원전 2세기쯤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했을 때 로마는 유능한 장군을 총독으로 보내 식민지를 운영하게 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높은 권위와 책임을 주면 원래 좀 부족한 사람도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본 거죠. 로마의 총독들은 대체로 세 가지의 철칙을 지켰습니다. 첫째, 한 지역의 어떤 세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걸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기존 권력이 군대나 국가를 소유하는 걸 절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현지 시민이 좋아할 만한 정책과 행사를 열어 로마에 대한 호감을 쌓았습니다. 자, 프랑스 루이 10세의 실패 사례 또한 보겠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밀라노와 나폴리를 차례로 점령했지만 금세 빼앗기고 말았죠. 밀라노를 점령한 뒤 교황의 세력을 키워준 게 문제였습니다. 당시 프랑스가 밀라노를 점령하자 제노바, 피렌체 등 수많은 군주가 프랑스에 항복하고 동맹 맺길 원했는데 이들은 교황과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루이 왕이 교황을 밀어주자 다들 프랑스에 등을 돌려버리게 된 겁니다. 만약 루이 왕이 이탈리아에서 교황을 견제했다면 이탈리아 군주들과 친구가 되어 큰 힘이 되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루이 왕은 자기 손으로 친구를 쫓아낸 후 고립되었고 결국 밀라노까지 빼앗기게 된 것이죠. 또한 나폴리 점령 땐 스페인과 동맹을 맺고 나폴리를 나눠서 다스렸는데 프랑스는 지리도 멀고 언어 문화가 안 맞아서 결국 스페인에게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루이 왕은 이탈리아의 밀라노와 나폴리를 정복했지만 다섯 가지 실수를 범해 금방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첫째, 그는 프랑스에 먼저 손을 내민 제노바, 피란체와 같은 친구를 스스로 떠나가게 했습니다. 둘째, 자신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교황의 세력을 키웠습니다. 셋째, 막강한 스페인의 세력을 나폴리에 불러들였습니다. 넷째, 이탈리아를 정복한 이후 거주지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식민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는 새로운 지역을 점령하면 그곳에 직접 살거나 식민지를 꾸려야 한다는 군주론의 조언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반항하지 못하게 치명타를 가해라. 인간은 잘 대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끝장을 내야 한다. 인간은 작은 피해는 복수를 하지만 큰 피해를 입으면 복수하지 못한다. 따라서 인간에게 해를 가할 때는 다시 반항하지 못하도록 치명타를 가해야 한다. 이 문장 때문에 마키아벨리는 잔인한 사람이란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실제 심리와 현상을 군주에게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었죠. 13세기 몽골 제국을 세운 칭기즈칸의 전략은 마키아벨리와 흡사합니다. 칭기즈칸은 자신에게 협력하는 지역엔 종교 자치권을 인정하고 무역로를 개척해 경제를 살리는 등 융합 정책을 썼습니다. 다만 반항하는 도시는 무섭게 파괴하고 말았죠. 지역에 있는 사람을 모조리 학살하고 모든 건물을 파괴하여 아예 사람이 살지 못한 폐허로 만든 겁니다. 이런 소문이 들자 많은 지역은 스스로 문을 열고 칭기즈칸을 받아들였고요. 칭기즈칸은 단지 파괴만을 일삼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상에서 보면 그는 식민지와 정복지를 효율적으로 다스리는 통치 시스템을 만든 인물이었죠. 그래서 몽골 제국은 1206년부터 1368년까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제국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겁니다. 페르시아는 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나? 제4장 정복과 유지. 알렉산더 대왕은 불과 몇 년 만에 아시아의 주인이 되었지만 정복이 끝나자 바로 사망하고 말았다. 그가 죽자 많은 사람들은 정복지에서 반란을 예상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알렉산더 대왕은 손쉽게 아시아를 다스렸는데 그 이유는 정복지의 정치제도 차이 때문이다. 군주국의 정치제도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군주가 장관과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고 지역마다 책임자를 두어 이들로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중앙집권 체제가 그러하다. 둘째, 군주가 아닌 대대로 세습받은 지역의 영주와 함께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으로 지방 분권 체제인 프랑스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4장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사례를 들면서 새로 정복한 국가를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나라마다 정치 제도가 다르므로 그 차이에 맞춰 통치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렇다면 먼저 4장의 주인공인 알렉산더 대왕이 누군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의 왕자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아들을 맡기게 되었죠. 아리스토텔레스와 필리포스 2세는 친구 사이였거든요. 그 알렉산더는 8년간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찬란한 그리스 문명과 인문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먼 훗날 위대한 군주가 될 역량을 키우게 된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은 플라톤, 플라톤의 스승은 소크라테스였으니 알렉산더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모두 흡수한 최초의 군주인 셈입니다. 이후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죽자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왕에 올라 아시아 정복 전쟁을 떠납니다. 멀리 인도까지 갔을 정도로 엄청나게 활발한 정복 활동을 벌였죠. 당대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이집트에선 파라오로 즉위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그리스의 문화와 정복지의 문화를 융합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는데 이런 식으로 세계 곳곳에 같은 이름의 도시를 70개쯤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치지 않은 정복왕이었지만 그 또한 죽음만큼은 정복할 수가 없었죠. 불과 32살 젊은 나이에 돌연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원인은 여러 설이 있지만 질병, 독살,
끊임없는 정복으로 인한 과로 등이 유력합니다. 자, 정복자가 죽었으니 곧장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정복지 곳곳에서 장군들 간의 다툼이나 소규모 충돌은 있었지만 민중이 대거 일어난 반란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가 지배했던 광활한 지역 중 단 한 곳에서도요.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키아벨리는 이를 두고 단순한 운이 아닌 알렉산더가 생전에 구축해 놓은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와 통치 전략의 결과라 설명합니다. 알렉산더는 정복지마다 자신의 측근과 권력을 과감히 나눠주면서도 최종 권한은 철저히 본인에게 집중시키는 중앙 집권 체제를 마련했거든요. 그러니 그가 죽은 뒤에도 제도 자체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반란이 쉽게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알렉산더의 사망 후 그의 참모들과 장군들은 광활한 제국을 서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의 친한 친구이자 신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렉산더를 대신해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었죠.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렉산더가 구축한 중앙 집권 체제와 문화 융합을 그대로 이어받아 알렉산더의 진정한 후계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왕국은 약 300년간 번영하면서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된 헬레니즘, 즉 그리스 문명을 완성하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마지막 왕이 바로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죠. 클레오파트라가 기원전 30년에 죽으면서 헬레니즘은 곧바로 로마로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을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마키아벨리는 알렉산더 대왕의 사례를 통해 중앙 집권 체제가 확실히 자리 잡은 나라에선 반란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예로 옛 오스만 제국이었던 튀르키예를 들어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튀르키예 왕국은 한 명의 군주가 통치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그의 신하가 된다. 군주는 나라를 몇 개 지역으로 나누어 여러 관리자를 파견하지만 필요하면 이들을 자주 옮기거나 교체함으로써 지방 권력을 치밀하게 통제한다. 이런 시스템을 중앙 집권 체제라고 부르는데 왕이 자신을 제외한 힘 있는 세력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자를 수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런 나라는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왕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으니 지방 세력을 끌어들여 반란을 일으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번 정복에 성공하면 오래 유지되기 쉽다고 마키아벨리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중앙 집권 체제라 군주와 소수 신하만 갈아주면 되기 때문에 후에도 반란이 크게 일어날 만한 조직이나 세력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반면 지방 분권 체제를 택한 나라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당시 프랑스는 각 지방의 영주로 세력이 강했는데 그들은 왕에게 직접 복종하기보다는 왕과 동맹 관계처럼 지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프랑스 같은 국가는 점령하기 쉬울 수 있어도 완전히 통치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죠. 영주가 오랫동안 그 지역 주민들의 신임을 받아온 탓에 정복 세력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마키아벨리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무리 없이 통치할 수 있었던 건 중앙 집권 구조 덕분이라고 해석합니다. 반면 그리스의 피러스 왕이 이탈리아를 점령하고도 실패했던 건 지역 권력이 각자 분산된 체제였기 때문이라고 하죠. 즉 시대는 달라도 국가 권력을 한 곳에 모으느냐 여러 곳에 나누느냐의 차이가 통치 전략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핵심 요인임을 강조한 겁니다. 군주는 실현으로 강해진다. 제6장 신군주들의 성공 조건. 군주들에게 실현은 기회가 되었다. 그들에게 기회가 없었다면 탁월한 역량은 발현되지 못했을 것이다. 역량이 없는 사람은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이 기회인지조차 모른다. 나는 행운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으로 군주가 된 자들을 알고 있다. 모세, 키루스, 로물루스, 테세우스다.
군주론 6장에서 마키아벨리는 피란체의 새로운 군주 로렌초에게 뛰어난 군주에게 배우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고 자기 힘으로 성공한 군주들의 사례를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현명한 사람은 군주의 행동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그들만큼 성공하지 못해도 최소한 망하지 않는다. 또한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주에게 시련은 오히려 기회가 된다. 만약 시련이 없었다면 그들의 타고난 연령 역시 빛을 받지 못했으리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운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군주가 된 대표 사례로 모세, 키루스, 로물루스, 테세우스를 뽑게 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로 여겨집니다. 그는 기원전 1391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수가 많아지자 이스라엘 아기를 죽이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 어머니는 아기를 구하기 위해 바구니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게 되었죠. 그리고 우연히 파라오의 딸이 그걸 발견해서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로 키우게 됩니다. 이 어른이 된 그는 왕자의 신분을 과감히 버리고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한 독립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의 독립운동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 모세를 믿지 않고 원망했거든요. 그럼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하며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며 생존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가 긴 시간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처럼 조직하고 스스로를 지켰기 때문이었죠. 마키아벨리는 이런 고난이 모세를 더 강한 지도자로 만들었고 결국 이스라엘을 해방했다며 시련이 모세를 완성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물루스는 로마 건국 신화의 주인공으로 로마를 세우고 초대 왕이 된 인물입니다. 신화에 따르면 기원전 771년쯤 알라온가 왕의 딸 레아 실비아가 전쟁의 신 마르스와 사랑에 빠져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바로 로물루스와 그의 쌍둥이 동생 레무스가 그렇죠. 이 소식을 들은 삼촌 아물리우스는 자신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두 아이를 강에다가 버리게 됩니다. 다행히 늑대가 아이들을 구해 젖을 먹이고 키우게 됐고요. 훗날 로물로스는 로마의 초대 왕이 되어 켈레레스라는 최종의 부대를 결성하여 나라를 지켰고 위대한 로마의 시초를 열게 됩니다. 로마라는 이름 또한 로물루스에서 따왔다고 하고요. 이처럼 어릴 적 벌여진 시련이 오히려 로물루스에게 기회를 주었고 켈레레스라는 부대를 통해 무주한 것이 로마 제국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말합니다. 반대로 마키아벨리가 실패 사례로 든 인물은 사브나 롤레아가 됩니다. 그는 프랑스가 피렌체를 침공했을 때 종교인 신분으로 아주 운 좋게 권력을 쟁취하게 되었죠. 허나 그는 군주가 된 이후 자신을 지켜줄 군대를 만들지 않았고 시민 몇몇에게 체포되어 화형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군대가 있었다면 간단히 진압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마키아벨리는 이 같은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통해 로렌초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로렌초, 위대한 군주는 시련을 기회로 생각했다. 앞으로 피렌체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시련이 닥칠 것이다. 당신이 군대를 결성하지 않게 된다면 언젠가 사브나 놀라처럼 화형당하고 말 것이다. 시민이란 언제나 변덕스러우니까. 제1장 국가의 탄생과 종류.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의 첫 장에서 국가의 종류를 먼저 소개합니다. 군주에게 통치술을 알려주려면 가장 기본인 국가가 어떻게 시작되고
국가엔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죠. 국가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처음엔 몇십 명 규모의 작은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보통 친척 중심의 집단이었고 수렵, 채집, 유목에 딱 알맞는 형태였죠. 그러다 인구가 늘면서 무리는 부족으로 발전했고 간단한 농경을 시작해 한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부족 사회가 더 커지면서 수천 명 단위의 추장 사회가 생기게 됐죠. 추장이 권력을 잡아 중앙 집권적 통치가 일반화되었고 권력은 주로 아들에게 세습되었습니다. 농업 생산량이 늘면서 식량이 남아돌자 전문 기술자들이 생겨났고요. 이러한 추장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 국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5만 명 이상이 되면 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때부터 많은 국가는 영토와 세력을 키우려 자주 전쟁을 일으켰고 힘이 약한 국가는 흡수되거나 멸망당하게 되었죠. 이렇게 합치고 흡수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윈이 말한 적자 생존이 국가 차원에도 적용된 거죠. 약한 국가는 사라지고 강하고 적합한 국가만 남아 계속 덩치를 키운 겁니다. 이렇게 시작한 작은 국가가 점점 성장해서 수억, 수십억 인구를 자랑하는 거대한 국가가 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국가의 종류와 차이는 뭘까? 마키아벨리는 1513년 군주론을 쓰면서 당시 유럽에 있었던 국가들을 크게 공화국과 군주국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군주국 안에서도 오랫동안 혈통을 이어온 세습 군주국과 새로 만들어진 신생 군주국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공화국 아니면 군주국 형태로 유지된다. 군주국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군주의 혈통이 오랫동안 대를 이은 세습 군주국이다. 또 하나는 새롭게 건설된 신생 군주국이다. 군주국은 다른 사람의 군대를 동원하거나 자신의 군대로 얻을 수가 있다. 이때 행운과 역량이 작용한다. 공화국은 피렌체처럼 시민이 정치를 참여하는 국가, 즉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가까운 체제를 말합니다. 물론 이때 공화국은 지금처럼 성인이면 누구나 투표권을 가진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었죠. 군주국은 한 명의 군주가 모든 권력을 지는 나라를 말하죠. 왕정국가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김정은처럼 권력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국가를 세습 군주국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과거 신라, 고구려, 백제, 조선이 해당하겠죠. 그럼 신생 군주국은 무엇일까요? 고려의 장군 이성계가 쿠데타로 조선을 세웠죠. 이때 조선을 신생 군주국이라 말합니다.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오늘날의 북한을 세웠을 때도 북한은 신생 군주국이 되었습니다. 이후 자녀에게 군주자를 물려주면서 세습 군주국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의 정식 명칭이 민주주의와 공화국이 들어간다고 해서 진짜 민주주의를 하는 공화국은 아닙니다. 이처럼 세계 많은 독재자가 국가 이름에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넣고 실제로는 군주국처럼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죠. 벨라루스 공화국, 수단 공화국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민주와 공화라는 단어를 써서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국제사회에 인정받기 위해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이죠. 마키아벨리는 이런 군주들이 새로운 군주국을 세울 때 운과 역량 둘 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운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행운이고 역량은 그 운을 잘 다룰 수 있는 실력과 지혜 같은 것이죠. 즉 군주란 변덕스러운 운을 잘 활용하면서 스스로 역량을 키워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역량이 없는 사람이 운 좋게 군주에 오르면 금방 망하지만 역량이 있는 군주는 스스로 운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군주에겐 포르투나, 운보다 비르투, 역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2장 세습 군주국.
세습 군주국은 신생 군주국보다 권력을 유지하기가 쉽다. 세습 군주국은 이미 앞선 군주들이 만들어 놓은 국가 운영 체제가 있어서 그 체계를 크게 바꾸지만 않으면 국가는 유지된다. 국내외에 강력한 세력이나 또는 쿠데타가 생겨 군주에서 쫓겨나도 권력 찬탈자가 조금이라도 불리해지면 다시 통치권을 되찾을 수 있다. 세습 군주는 이미 권력을 물려받았기에 권력을 얻기 위해 국민을 괴롭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민의 호감을 얻게 된다. 그러나 나라가 오래 유지되면 군주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망할 수가 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2장에서 세습 군주국은 신생 군주국보다 권력을 유지하기 쉽다고 말합니다. 이미 앞선 군주들이 만들어 놓은 국가 운영 체계가 있어서 그걸 크게 바꾸지만 않으면 나라가 굴러간다는 것이죠. 가령 국내외 강력한 세력이 나타나 군주가 한테 쫓겨난다고 해도 새로운 권력자가 조금만 불리해지면 군주는 정통성이란 명분으로 다시 권력을 찾기가 쉽습니다. 세습군주는 권력을 물려받은 상태이므로 국민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호감을 얻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거죠. 근데 문제는 나라가 오래 유지될수록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오래된 세습 군주국은 혁신을 거부하다 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죠. 세습 군주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와 같습니다. 근대 이전 세계의 대다수의 나라가 이 세습 군주국이었고요. 이제 왕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지 않냐고요. 실제 통치를 하지 않아도 왕위가 계승되는 나라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천황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세습 군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본의 헌법 1조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고 규정합니다.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660년대 일대 진무천황이 권력을 잡았다고 전해지고 126대의 나루히토 천황으로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이들 천황은 대부분 앞선 천황들의 구축한 체계를 그냥 지키는 것만으로 권력을 이어나왔습니다. 일본에서 아주 오랫동안 천황이 존재했기 때문에 일본인은 천황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물론 일본은 지금 입헌 군주제를 택하고 있어 천황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고 실제 권력은 국회가 행사합니다. 군주가 세습하긴 해도 실질 정치는 국민이 뽑는 대표들이 만든 거죠.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원자폭탄을 맞은 후에 히로히토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황은 없어지겠구나 예상했고요. 그러나 일본을 지배한 미국은 천황제도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일본인의 큰 반발을 막고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 천황을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사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의 김씨 왕조는 무려 992년간 56대 군주가 세습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처럼 세습 군주들은 한번 권력을 잡으면 유지하기가 쉽고 설령 위기로 한때 왕위가 바뀌어도 정통성 명분을 내세워 곧바로 돌아올 수가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나라든 영원히 이어지진 않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대로 오래 유지된 세습 군주국이 변화를 거부하면 망한다 라는 건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죠. 518년 동안 존속하던 조선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것도 세국 정책을 고집하며 개방과 개혁을 거부한 탓이 크고요.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계속 바뀌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역사가 이미 증명해 준 사실일 겁니다. 혼란스러운 나라의 군주는 특히 슬기로워야 한다. 제3장 혼합군주국. 군주가 어떤 국가를 정복했을 때 같은 언어를 쓰는지에 따라 전략은 달라진다. 같은 언어를 쓰는 곳이라면 그곳을 통치하던 군주의 혈통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법과 세금 제도를 그대로 운영해야 한다. 만약 다른 언어를 쓰는 곳이면 정복자가 그곳에 직접 거주하거나 식민지를 건설해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3장에서 혼합 군주국을 말합니다. 혼합 군주국이란 군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해 새로운 권력을 세운 것을 말하죠.
이미 있던 권력과 새롭게 들어온 권력이 뒤섞이니 곳곳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복 뒤에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 군주는 나를 오래 다스리거나 금방 잃기도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정복 이후에 슬기로운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죠. 먼저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어떤 지역을 점령했을 때 같은 언어를 쓰느냐 아니면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언어권을 점령했다면 예전에 그곳을 다스리던 군주의 혈통을 모조리 없애라고 말하죠. 혈통을 없앤다는 말은 상당히 충격적인데 군주국은 대체로 자녀에게 권력을 이어주기 때문에 혈통을 끊으면 세습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귀족들이 기댈 옛 권력이 사라져서 새로운 군주에 충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어가 전혀 다른 지역을 점령하면 그렇게 무력으로 기존 군주의 세력을 몰아내는 건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언어와 문화가 다르면 이민족이 들어와 기존 권력을 쓸어버렸다고 소문이 난 뒤 현지인들이 반발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 군주의 혈통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 혼란을 방지한다고 말하죠. 또한 마키아벨리는 법과 세금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선 세금이나 생활 방식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누가 통치하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이렇게 기존 제도를 보호해주면서 정복 지역의 국민이 새 군주를 쉽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런 통치의 원리는 현대 민주국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장관이나 고위직을 자기 사람으로 싹 바꾸는 것이었죠. 미국인에게 적용되는 법과 세금은 대부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미국인 절반이 그를 싫어해도 굳이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이 거의 그대로니까요. 성공한 점령 대 실패한 점령, 무엇이 달랐을까? 마키아벨리는 로마와 프랑스의 사례도 듭니다. 로마 제국은 수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덕분에 정복 후의 통치 전략이 풍부했죠. 기원전 2세기쯤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했을 때 로마는 유능한 장군을 총독으로 보내 식민지를 운영하게 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높은 권위와 책임을 주면 원래 좀 부족한 사람도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본 거죠. 로마의 총독들은 대체로 세 가지의 철칙을 지켰습니다. 첫째, 한 지역의 어떤 세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걸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기존 권력이 군대나 국가를 소유하는 걸 절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현지 시민이 좋아할 만한 정책과 행사를 열어 로마에 대한 호감을 쌓았습니다. 자, 프랑스 루이 10세의 실패 사례 또한 보겠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밀라노와 나폴리를 차례로 점령했지만 금세 빼앗기고 말았죠. 밀라노를 점령한 뒤 교황의 세력을 키워준 게 문제였습니다. 당시 프랑스가 밀라노를 점령하자 제노바, 피렌체 등 수많은 군주가 프랑스에 항복하고 동맹 맺길 원했는데 이들은 교황과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루이 왕이 교황을 밀어주자 다들 프랑스에 등을 돌려버리게 된 겁니다. 만약 루이 왕이 이탈리아에서 교황을 견제했다면 이탈리아 군주들과 친구가 되어 큰 힘이 되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루이 왕은 자기 손으로 친구를 쫓아낸 후 고립되었고 결국 밀라노까지 빼앗기게 된 것이죠. 또한 나폴리 점령 땐 스페인과 동맹을 맺고 나폴리를 나눠서 다스렸는데 프랑스는 지리도 멀고 언어 문화가 안 맞아서 결국 스페인에게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루이 왕은 이탈리아의 밀라노와 나폴리를 정복했지만 5가지 실수를 범해 금방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첫째, 그는 프랑스에 먼저 손을 내민 제노바, 피란체와 같은 친구를 스스로 떠나가게 했습니다. 둘째, 자신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교황의 세력을 키웠습니다. 셋째, 막강한 스페인의 세력을 나폴리에 불러들였습니다. 넷째, 이탈리아를 정복한 이후 거주지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식민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는 새로운 지역을 점령하면 그곳에 직접 살거나 식민지를 꾸려야 한다는 군주론의 조언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반항하지 못하게 치명타를 가해라. 인간은 잘 대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끝장을 내야 한다. 인간은 작은 피해는 복수를 하지만 큰 피해를 입으면 복수하지 못한다. 따라서 인간에게 해를 가할 때는 다시 반항하지 못하도록 치명타를 가해야 한다. 이 문장 때문에 마키아벨리는 잔인한 사람이란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실제 심리와 현상을 군주에게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었죠. 13세기 몽골 제국을 세운 칭기즈칸의 전략은 마키아벨리와 흡사합니다. 칭기즈칸은 자신에게 협력하는 지역엔 종교 자치권을 인정하고 무역로를 개척해 경제를 살리는 등 융합 정책을 썼습니다. 다만 반항하는 도시는 무섭게 파괴하고 말았죠. 지역에 있는 사람을 모조리 학살하고 모든 건물을 파괴하여 아예 사람이 살지 못한 폐허로 만든 겁니다. 이런 소문이 들자 많은 지역은 스스로 문을 열고 칭기즈칸을 받아들였고요. 칭기즈칸은 단지 파괴만을 일삼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상에서 보면 그는 식민지와 정복지를 효율적으로 다스리는 통치 시스템을 만든 인물이었죠. 그래서 몽골 제국은 1206년부터 1368년까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제국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겁니다. 페르시아는 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나? 제4장 정복과 유지. 알렉산더 대왕은 불과 몇 년 만에 아시아의 주인이 되었지만 정복이 끝나자 바로 사망하고 말았다. 그가 죽자 많은 사람들은 정복지에서 반란을 예상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알렉산더 대왕은 손쉽게 아시아를 다스렸는데 그 이유는 정복지의 정치제도 차이 때문이다. 군주국의 정치제도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군주가 장관과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고 지역마다 책임자를 두어 이들로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중앙집권 체제가 그러하다. 둘째, 군주가 아닌 대대로 세습받은 지역의 영주와 함께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으로 지방 분권 체제인 프랑스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4장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사례를 들면서 새로 정복한 국가를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나라마다 정치 제도가 다르므로 그 차이에 맞춰 통치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렇다면 먼저 4장의 주인공인 알렉산더 대왕이 누군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의 왕자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아들을 맡기게 되었죠. 아리스토텔레스와 필리포스 2세는 친구 사이였거든요. 그 알렉산더는 8년간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찬란한 그리스 문명과 인문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먼 훗날 위대한 군주가 될 역량을 키우게 된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은 플라톤, 플라톤의 스승은 소크라테스였으니 알렉산더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모두 흡수한 최초의 군주인 셈입니다. 이후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죽자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왕에 올라 아시아 정복 전쟁을 떠납니다. 멀리 인도까지 갔을 정도로 엄청나게 활발한 정복 활동을 벌였죠. 당대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이집트에선 파라오로 즉위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그리스의 문화와 정복지의 문화를 융합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는데 이런 식으로 세계 곳곳에 같은 이름의 도시를 70개쯤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치지 않은 정복왕이었지만 그 또한 죽음만큼은 정복할 수가 없었죠. 불과 32살 젊은 나이에 돌연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원인은 여러 설이 있지만 질병, 독살, 끊임없는 정복으로 인한 과로 등이 유력합니다. 자,
정복자가 죽었으니 곧장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정복지 곳곳에서 장군들 간의 다툼이나 소규모 충돌은 있었지만 민중이 대거 일어난 반란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가 지배했던 광활한 지역 중 단 한 곳에서도요.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키아벨리는 이를 두고 단순한 운이 아닌 알렉산더가 생전에 구축해 놓은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와 통치 전략의 결과라 설명합니다. 알렉산더는 정복지마다 자신의 측근과 권력을 과감히 나눠주면서도 최종 권한은 철저히 본인에게 집중시키는 중앙 집권 체제를 마련했거든요. 그러니 그가 죽은 뒤에도 제도 자체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반란이 쉽게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알렉산더의 사망 후 그의 참모들과 장군들은 광활한 제국을 서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의 친한 친구이자 신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렉산더를 대신해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었죠.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렉산더가 구축한 중앙 집권 체제와 문화 융합을 그대로 이어받아 알렉산더의 진정한 후계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왕국은 약 300년간 번영하면서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된 헬레니즘, 즉 그리스 문명을 완성하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마지막 왕이 바로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죠. 클레오파트라가 기원전 30년에 죽으면서 헬레니즘은 곧바로 로마로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을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마키아벨리는 알렉산더 대왕의 사례를 통해 중앙집권 체제가 확실히 자리 잡은 나라에선 반란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예로 옛 오스만 제국이었던 튀르키예를 들어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튀르키예 왕국은 한 명의 군주가 통치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그의 신하가 된다. 군주는 나라를 몇 개 지역으로 나누어 여러 관리자를 파견하지만 필요하면 이들을 자주 옮기거나 교체함으로써 지방 권력을 치밀하게 통제한다. 이런 시스템을 중앙집권 체제라고 부르는데 왕이 자신을 제외한 힘 있는 세력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자를 수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런 나라는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왕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으니 지방 세력을 끌어들여 반란을 일으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번 정복에 성공하면 오래 유지되기 쉽다고 마키아벨리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중앙집권 체제라 군주와 소수 신하만 갈아주면 되기 때문에 그 외에도 반란이 크게 일어날 만한 조직이나 세력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반면 지방분권 체제를 택한 나라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당시 프랑스는 각 지방의 영주로 세력이 강했는데 그들은 왕에게 직접 복종하기보다는 왕과 동맹 관계처럼 지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프랑스 같은 국가는 점령하기 쉬울 수 있어도 완전히 통치하긴 어렵다고 지적하죠. 영주가 오랫동안 그 지역 주민들의 신임을 받아온 탓에 정복 세력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마키아벨리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무리 없이 통치할 수 있었던 건 중앙집권 구조 덕분이라고 해석합니다. 반면 그리스의 피러스 왕이 이탈리아를 점령하고도 실패했던 건 지역 권력이 각자 분산된 체제였기 때문이라고 하죠. 즉 시대는 달라도 국가 권력을 한 곳에 모으느냐 여러 곳에 나누느냐의 차이가 통치 전략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핵심 요인임을 강조한 겁니다.